예,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요. 글로벌 증시도 FOMC가 끝나서 점검할 게 꽤 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국내 증시 변동성도 그렇지만 간밤에 이제 있었던 FOMC 얘기를 해야죠. 네, 금리 인상은 이제 끝인가, 또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결과는 25bp 이제 올렸고요. 제롬 파월은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 평가 어떠세요? 네, 매둘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매와 비둘기 합성어, 매둘기. 네,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금리가 한 5bp씩 빠졌어요. 네. 2년물이나 10년물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마켓에서는 조금 비둘기로 해석을 했다라는 평가고요. 아무튼 성명서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굳이 들자면 경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좋아지는 표현, 좀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디스트에서 머더리트, 네. 약간 좋아진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톤으로 조금 나온 것 같고, 그 얘기는 사실은 반대로 해석하면 긴축을 계속 해야만 된다라는 의견에 조금 힘이 쏠리는데요. 아무튼 성명서의 내용은 그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월 달과 마찬가지로 지금 긴축의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고 있다. 연준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차기 FOMC가 9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두 번의 물가 지표와 이제 고용 지표가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당장 고용 비용 지수 2분기 ECI 지표라고 나오거든요. 파월 의장이 언급했습니다. 2분기 ECI 고용 비용 지수를 좀 중시하겠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긴축의 필요성이 있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9월 달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결정된 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9월 20일, 11월 1일 두 번의 이제 FOMC까지는 이제 두 번의 금리 인상, 금리 CPI 이제 물가를 받게 되니까요. 결국 이제 물가가 중요한 상황인데 요즘 분위기를 돌아가려고 보면 그렇게 또 녹록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가 상황이요. 네, 네, 물가는 이번 주에 당장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이제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PC가 발표되군요. 네, PCE 물가 연준이 중요시하는 근원 PCE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으로서는 5월 달에 3.8에서 헤드라인 PCE 물가가요. 6월 달에는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고요.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E 물가는 지금 지난달에 4.6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4.2까지 조금 안정될 것으로. 하지만 4.2%라는 것은 사실은 연준이 목표하는 2%와는 거의 두 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기저효과. 작년 상반기에는 조금만 물가가 전월 대비 떨어져도 0.2%씩만 올라도 YOY 전년 동월 대비로는 떨어지는데 물가가 하반기부터는 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만약에 0.2% 전월비 0.2%씩 오르면 수학적으로 연말에 4%의 물가가 다시 또 3.0에서 지금 4%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좀 상당히 맞바람을 맞으면서 물가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도 사실 좀 어렵게 됐습니다. 갈등의 불인데요. 2%포인트 차이가 지금 이제 금리가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아침 이제 주경호 장관이 금융시장들 모여서 비상대책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금리를 올려야 되나요? 8월 24일 날 금통위가 있네요. 우리는요. 네, 8월 달에 가능하면 동결 기조가 우세하겠죠. 예.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금리를 올릴 형편은 아니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한미 금리 차가 200bp나 차이 나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혹시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되면서 또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200bp라는 것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한미 금리 차다. 하지만 아마도 금통위원들은 가능한 동결이 조금 우세할 거다. 만장일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도 추가 차기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FOMC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경제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은요. 예,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입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도 뭐 계속 금리 찔끔 내리고 경기 부양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지난 24일입니까? 정치국회의 하면서 부양 의지를 다시 밝혔고 부동산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경기를 좀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 중국 증시도 중화권 증시가 그날 올랐는데요. 이 얘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네, 사실 중국이 약간 진퇴양난이죠. 그렇죠. 예.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또 곳곳에 쌓여 있는 뭐 지방 정부라든지 좀 또 건설 관련 부동산 업체들의 부실도 좀 털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정책은 한쪽에서는 부양 정책을 펴고 한쪽에서는 또 구조조정과 부채조정을 해나가고 이런 양봉작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중국 경기의 모습은 조금 겨우 성장률이 지탱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예. 부양책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예상보다 좋은 경기를 연출하기에는 중국 경제가 조금 현재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중국 경제가 좀 아픈 곳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부동산을 조금 부양을 한다라는 것은 워낙 그 건설 경기 부동산이 GDP의 뭐 한 25% 차지하는데 실제로는 뭐 후속 여파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건자재라든지 또 뭐 집을 계속 짓고 이사를 하면 뭐 가전이라든지 가구 소비, 내구재 소비가 그렇죠. 또 증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아마도 한 GDP의 40%를 육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경기를 살리고 보자라는 쪽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주 무리한 부양 정책을 펴서 나중에 후유증을 유발하는 정책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중국 경제는 겨우겨우 조금 굴러가는 그러한 경제 모습이 올해의 중국 경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뭐 과감한 경기 부양과 그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 그에 따른 국내 또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갖기는 좀 어렵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부채 조정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네. 2021년 연말에 아마 헝다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헝다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지금 이제 좀 부채나 헝다그룹의 순이익을 보면 막대한 적자와 또 대규모 부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완다그룹이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네. 아직 이 부분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조금 겨우겨우 조금 올해를 버티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무리한 경제 정책은 그래도 한쪽에서는 좀 자제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또 규제를 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경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 얘기했고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뭐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쏠림 현상, 그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후유증이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뭐 이런 쏠림은 뭐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요. 성장이 희소한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사님? 네, 뭐 어제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2차 전지 쪽에서 큰 변동성이 뭐 일어났는데요. 네. 이런 것은 뭐 전형적인 포모, 네. 사람들이 조금 못 참고 추격 매수를 하면서 활발하게 매수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손바뀜 현상이 조금 전형적인 투자 심리의 불안 양상을 표출했던 하루였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정체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하는 섹터만 성장하고 또 좀 주춤한 섹터는 계속 주춤하고 이런 경기의 양극화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상반기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2차 전지 부분은 하반기에는 조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차별화가 좀 일어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높은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하반기에도 이렇게 다 글로벌 한국 증시를 끌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눌려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사람들의 조금 열기, 또 성장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호적인 어쨌든 뭐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기꺼이 거래하겠다라는 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조금 뭐 얼굴을 바꿔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좀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양상을 어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쏠림 현상 때문에 이제 7월에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서 8월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7, 8월 여름장이 원래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7, 8월 이후에 남은 하반기 증시 전망은 어떠세요? 네,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급락하기에는 아직도 돈이 많고 또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연착륙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수는 상반기보다는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장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살짝 상반기에 과열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지수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성장주들이 개별 테마적으로 순환하는 이제 그러한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종목별 키 맞추기가 예상이 되고요. 작고 똘똘한 성장주가 조금 계속 발굴되면서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탁 박히는 단어인데요. 작고 똘똘한 성장주, 똘똘한 한 채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는 말씀이고요. 세 가지 오늘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인 기회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어려운 엄청난 주문을 하는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네, 마크 미너비니의 네. 초수익 성장주 투자를 최근 읽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아서 네. 몇 번씩 저도 곱씹어 봤습니다. 네. 아마도 저자의 뭐 본 의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해석하기로는 네. 반대로 생각하면 방어적인 거의 반대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거의 반대는 그렇죠. 수동적인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종합해 보면 시장에 너무 수동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거나 말거나 이렇게 조금 수동적으로 밋밋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이분이 예. 또 소극적인 자세로 시장이 임하면 뭐 될 것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이어라라는 네. 주문을 주신 것 같고요. 또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기회가 왔는데 뭐 오거나 말거나 그냥 뭐 무덤덤하게 대응하면 그거는 남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쭈물하면 기회가 왔을 때 우물쭈물하면 돈을 잃거나 돈 벌 기회를 놓친다.
라는 것이 조금 울림이 있었습니다. 식당 가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서둘러 먹어. 제일 맛있는 거 골라서.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제 내공이 쌓여서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